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저 멀리 동쪽의 조용한 바다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죠. 그저 김, 미역, 다시마, 흔하디흔한 바닷속 식물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뜻밖의 보고서 하나가 전 세계 과학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믿기지 않을 만큼의 숫자와 상식을 뒤엎는 데이터. 그리고 하늘에선 위성이 그 풍경을 포착했고 결국 국제기구들마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오해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던 진실일까요? 지금 세계는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그 바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전에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 하트만입니다. 유엔 산하 IPCC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에서 해양탄소 정책을 담당하고 있죠. 30년 넘게 바다와 기후를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세계 각국의 해양 정책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기후를 연구하게 된 이유는 바다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바다가 저에게서 앗아간 것들 때문이죠. 1994년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12살이었고 미국 메인주의 작은 어촌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회색빛 항구가 보이는 집에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죠. 아버지는 30년 넘게 그 차갑고 거친 대서양에서 랍스터와 대구를 잡으며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는 어부셨습니다. 그날도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엘리 아빠가 오늘은 정말 큰 고기 잡아올게라고 말씀하시며 항구로 나가셨어요. 하지만 그날 밤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바람 소리가 집을 흔들 만큼 거셌죠. 어머니는 계속 라디오를 틀어놓고 해안 경비대의 구조 소식을 기다리셨어요. 괜찮을 거야. 엘리 아빠는 바다를 너무 잘 아시니까라고 하셨지만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3일 후 아버지의 어선이 얼어붙은 항구에 덩그러니 떠있는 채로 발견되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끝내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죠. 바다는 위험해. 하지만 바다는 모든 걸 기억해라고 하시면서요. 무슨 뜻인지 그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잃은 후 환경운동가가 되셨어요. 바다가 아프니까 더 많은 아버지들이 위험해지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매일 환경단체 활동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바다를 원망했어요. 아버지를 앗아간 그 무정한 바다를 말이죠.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한동안은 바다와 관련된 모든 것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기후학과 3학년 때 한 논문을 읽게 되었어요. 지구온난화로 인해 바닷속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산호초가 하얗게 죽어가는 사진들, 해수면 상승으로 사라져가는 섬들, 그 모든 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바다도 우리처럼 고통받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제야 어머니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가 모든 걸 기억한다는 것, 바다가 아프면 더 많은 사람들이 위험해진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바다를 잃은 사람이었기에 바다를 지키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대에서 해양기후학을 전공하게 되었고 결국 UN IPCC에서 일하게 된 거예요. 3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스위스 제네바의 IPCC 회의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각국에서 제출한 기후 변화 보고서들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특이한 보고서 하나가 제출되었어요. 한국 완도 해조류 양식의 블루카본 가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읽어보니 정말 황당한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김이나 미역 같은 해조류가 나무보다 20배나 빠르게 탄소를 흡수한다는 주장, 해조류 이렉타르가 연간 500톤의 탄소를 저장할 수 있다는 데이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수치들이었죠.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다른 위원들이 이 보고서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수치요. 한국은 언제나 과장된 이미지와 숫자로 포장하죠라고 말했습니다. 몇 년 전 한국 대기업들의 탄소 배출량 조작 사건을 조사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때의 불쾌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숫자 노름은 이제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덧붙였죠. 하지만 다른 위원들은 현장 조사를 제안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놓친 게 있을지 모르니까 직접 확인해보는 게 좋겠어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냉소적으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죠.
보고서엔 진실만 써야 하니까요 라고 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완도로 향하는 비행기표를 받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바다에게 또 다른 질문을 하러 간다. 이번엔 한국 바다에게 말이죠. 과연 한국의 그 작은 바다가 지구를 구할 수 있다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인지 확인하러 가는 거였습니다.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 반 걱정 반이었어요. 혹시라도 정말 놀라운 발견이 있을까 하는 작은 기대와 또 시간을 낭비하게 될까 하는 걱정이 공존했죠. 하지만 과학자로서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12살 때 아버지를 잃게 한 그 바다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품고 살아온 저에게 이번 한국행은 단순한 출장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았어요. 인천공항에서 완도까지 가는 길은 정말 멀더군요. 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서 도착한 완도의 첫인상은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냥 평범한 어촌 마을에 김 양식장이 듬성듬성 늘어져 있을 뿐이었거든요.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거지라고 속으로 비아냥거렸죠. 터미널에서 내려서 주변을 둘러봐도 특별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낡은 건물들과 비린내 나는 항구, 그리고 멀리 보이는 조그만 섬들. 도대체 어디서 세계를 놀라게 할 혁신을 찾을 수 있다는 건지 의문이었죠. 숙소로 가는 택시 안에서도 창밖을 보며 계속 의심스러웠습니다. 낡은 어선들과 갈색빛 갯벌, 그리고 바다 위에 촘촘히 박힌 김 양식 기둥들. 도대체 어디서 탄소 흡수의 혁신을 찾을 수 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택시 기사 아저씨가 외국에서 오셨나 보네요. 우리 완도 김이 세계 최고입니다라고 자랑하시는데 그냥 지역 자부심 정도로 들렸습니다. 네네, 그러시겠죠 라고 대충 맞장구를 쳤지만 속으로는 또 시작이네라고 생각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방에서 노트북을 켜서 NASA 위성사진을 다시 확인해 보니 정말 같은 위치가 맞더군요. 2021년 4월 나사가 지구 전망대 사이트에 공개했던 그 유명한 사진 말입니다. 완도 노하도 일대 해조류 양식장이 기하학적 무늬로 펼쳐진 그 놀라운 장면이죠. 랜드셋 8호 인공위성이 촬영한 그 사진에서는 한국 다도해의 만과 작은 해협을 따라 양식장이 점선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위성에서 봤을 때는 정말 신비로운 모습이었는데 실제로 와보니 그냥 평범한 어촌이더군요. 나사에서도 완도의 따뜻하고 조수가 강하지 않은 얕은 바다는 다시마와 김 미역을 기르기에 이상적인 환경이라고 극찬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보니 뭐가 그리 대단한지 도무지 모르겠더군요. 그냥 평범한 어촌 풍경일 뿐인데 말이죠. 나사가 한국은 초밥에 사용하는 붉은 김의 수출량에서 세계 1위라고 소개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때 호텔 로비에서 조은영 박사님이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군산대 해조류 연구자로 제 현장 가이드를 맡으신 분이었죠. 첫 만남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과장하거나 허세 부리지 않고 담담하게 사실만 말씀하시더군요. 안녕하세요. 엘리자베스 박사님, 저는 조은영입니다. 내일부터 함께 현장을 보실 텐데 보시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시스템이죠라고 하시면서 악수를 청하셨어요. 손을 잡아보니 거칠었습니다. 실험실에서만 일하는 연구자가 아니라 직접 바다에 나가서 연구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조은영 박사님의 차분한 태도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보통 한국 사람들은 자기네 것을 과도하게 자랑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여드릴게요 라고 하시는 게 더 의외였죠. 그 순간 약간의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선입견과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내일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니 아침 일찍 김양식장부터 시작해서 미역, 다시마 순으로 돌아볼 예정입니다. 혹시 멀미하시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라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더군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의심스러웠습니다. 내일 보면 알겠지만 별거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들었죠. 하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더군요.
뭔가 예상과 다른 분위기 때문이었을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완도, 밤바다를 보면서 내일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조은영 박사님과 함께 본격적인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 미역, 다시마, 매생이 양식장을 차례로 돌아보았는데 정말 놀라웠죠. 일단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더군요. 해조류가 바닷물에서 영양분을 직접 흡수하면서 자라나는 거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 충격이었어요. 육상 농업과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었거든요. 첫 번째로 간 곳이 김 양식장이었는데요. 바다 위에 촘촘히 설치된 긴발 사이사이를 배로 지나가면서 조은영 박사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김은 스스로 광합성과 정화, 탄소 저장을 동시에 합니다. 이게 바로 자연의 힘이죠라고 하시더군요. 그때 처음으로 김이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긴발에 달린 김들이 물결을 따라 우아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마치 바다 속 댄서들 같더군요. 양식장에서 작업하고 계신 어민 아저씨를 만났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처음엔 그냥 검은 종이 같았는데 이제는 검은 보석이 되었습니다 라면서 김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셨죠. 아저씨의 손에 있는 김을 자세히 보니 정말 윤기가 흘렀습니다. 마치 진주처럼 반짝거리더군요. 이 김 한 장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탄소를 흡수하는지 아세요라고 물어보시는데 전혀 몰랐죠. 우리가 30년 넘게 이 일을 해왔는데 요즘 들어서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일의 가치를 알아주네요라고 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에서 진정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에 대한 깊은 애정과 자부심이 느껴졌거든요. 외국에서 오신 분이 우리 김을 보러 왔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라고 하시는데 오히려 제가 신기했습니다. 다음으로 미역 양식장을 갔는데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몇 킬로미터에 걸쳐 미역이 자라고 있었죠. 조은영 박사님이 미역 한 뿌리를 들어 보이면서 이 미역 한 뿌리가 하루에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이 성인 한 명이 하루 배출하는 양과 비슷합니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작은 미역 한 뿌리가 사람 한 명분의 탄소를 흡수한다니. 미역 양식장 어민분도 만났는데 이분은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엔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지구를 살리는 일이라고 하니까 더 자랑스럽습니다라고 하시더군요. 그분의 손은 바닷물과 염분에 거칠어져 있었지만 눈빛은 정말 맑았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해조류 양식이 연간 수십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게 허풍이 아니라 진짜라는 거요. 구멍갈팔의 1톤이 시간당 9.49kg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데이터가 머릿속에 떠올랐죠. 그게 단풍나무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라는 것도 말입니다. 이건 정말 과학적 사실이었던 거예요. 다시마 양식장에서는 더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물속에서 자라는 다시마가 거대한 바다숲을 이루고 있었죠. 저기 보이는 다시마 숲. 1헥타르가 연간 500톤의 탄소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라는 조은영 박사님의 설명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닷속으로 고개를 담그고 직접 다시마 숲을 봤는데 정말 장관이었어요. 마치 거대한 수중 도시 같았습니다. 한국식 전통 양식이 탄소 없는 바다를 만들어내는 실제 모델이었던 거죠. 그것도 수백 년 전부터 자연스럽게 발달해온 시스템이었다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양식업이 아니라 지구를 구하는 기술이었던 거죠. 그동안 제가 무시해왔던 한국의 전통 지혜가 사실은 가장 앞선 환경 기술이었던 겁니다. 다음 날 군산대 해조류 실험실을 방문했습니다. 3시간 거리를 차로 이동해서 도착한 실험실에는 다양한 해조류 종과 탄소 흡수 실험 장비들이 가득했죠.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워서
조은영 박사님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실험 조건이 너무 조작적이지 않나요? 실제 바다 환경과는 다를 텐데요 라고 말이죠. 과학자로서 의문을 가지는 건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조은영 박사님이 조용히 대답하시더군요. 저희는 수출용 보고서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증명만 할 뿐이죠. 데이터가 좋든 나쁘든 그대로 발표하는 게 저희 원칙입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보통 연구자들은 자기 연구 결과를 좀 더 좋게 포장하기 마련인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거든요. 혹시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와도 그대로 발표하시나요? 라고 다시 물어봤더니 당연하죠. 그게 과학자의 도리 아닙니까? 라고 하시더군요. 실험실에서 본 데이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구멍갈팔의 1톤이 시간당 9.49kg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결과였거든요. 이는 단풍나무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였죠. 더 놀라운 건 개도박이라는 홍조 해조류는 열대우림보다 5배나 높은 흡수율을 보인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정말 실험실이 아닌 자연 상태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조은영 박사님이 노트북을 켜서 현장 데이터를 보여주셨어요. 조은영 박사님이 현미경으로 해조류 세포를 보여주면서 설명했습니다. 해조류는 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탄소 저장에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표면으로 광합성을 하거든요 라고 하시더군요. 육상 식물과는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이었던 거죠. 현미경으로 본 해조류 세포는 정말 신기했어요. 세포 하나하나가 작은 공장처럼 열심히 탄소를 흡수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실험실 한쪽에는 미세조류 배양 시설도 있었는데요. 거기서 바이오 연료용 해조류를 키우고 있더군요. 해조류는 농작물과 달리 비옥한 토지가 필요 없고 청정한 담수도 필요 없습니다. 생산 비용도 훨씬 적게 들죠라는 설명을 듣고 있으니 해조류의 잠재력이 정말 무궁무진하다는 걸 알겠더군요. 연구원 한 분이 파뮤보다 10배 이상 효율적이라고 보충 설명해 주셨어요. 조은영 박사님이 연구실 곳곳을 안내해 주시면서 지난 10년간의 연구 성과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이런 결과가 나올 줄 몰랐어요. 단순히 김이나 미역의 영양 성분만 연구하려던 건데 탄소 흡수 능력이 이렇게 뛰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죠 라고 하시더군요. 그분의 연구 일지를 보여주시는데 정말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실험실에 있던 다른 연구원분들도 하나같이 자기 일에 열정적이었습니다. 한 분은 우리 연구가 지구 온난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니까 밤늦게까지 실험해도 전혀 피곤하지 않아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런 열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이 정말 진정성 있게 연구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과장보다 절제의 과학을 선택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데이터를 부풀리거나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만 보여주는 그 태도가 오히려 더 신뢰할 만했죠. 제가 가진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점점 깨달아갔습니다.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서 그날 본 데이터들을 정리하면서 생각해봤습니다. 과연 이게 정말일까? 하지만 제 눈으로 직접 본 걸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의 해조류 연구가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었던 거죠.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잘피 서식지 복원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바다숲 조성 현장이었죠. 잠수복을 입고 바닷속으로 들어가 잘피를 심는 작업이었는데요. 처음에는 관찰만 할 예정이었지만 조은영 박사님이 직접 체험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몸으로 느껴보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라고 제안하시더군요. 사실 처음엔 거부하려고 했는데 현장 분위기에 이끌려서 함께 참여하게 되었어요. 바닷속에 들어가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잘피가 바닷속에서 평화롭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죠. 마치 수중 초원 같더군요.
조은영 박사님과 함께 어린 잘피 묘종을 갯벌에 심는 작업을 하는데 뭔가 신성한 기분이 들더군요. 이 작은 잘피 하나가 앞으로 수십 년간 탄소를 흡수할 거예요 라고 설명해 주시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작업 중에 갯벌이 미끄러워서 제가 완전히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뻘투성이가 되었는데 주변에서 작업하던 어민들이 웃으면서 도와주시더군요. 괜찮습니다. 다들 처음엔 그래요. 저희도 처음엔 하루에 10번도 넘어졌어요 라면서 친절하게 손을 내밀어 주셨죠. 한 어민분은 갯벌과 친해지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라고 농담을 하시면서 웃으셨어요. 전혀 부끄럽지 않더군요. 오히려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매일 이런 작업을 하면서 지구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조은영 박사님이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신 행동이 지구를 살리는 겁니다. 박사님도 이제 지구 지킴이가 되신 거예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잘피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더욱 놀랐습니다. 잘피 1헥타르가 연간 최대 500톤의 탄소를 흡수할 수 있다는 데이터를 직접 확인했을 때 정말 감동받았죠. 그것도 흡수한 탄소를 100년 이상 바다에 저장한다는 거였습니다. 육상 식물보다 훨씬 오래 저장하는 거죠. 잘피가 죽어도 탄소가 바다 밑 퇴적층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라는 설명을 듣고 정말 신기했습니다. 한국 남해 갯벌의 뻘 지형이 잘피 생존의 최적 환경이라는 설명을 들으면서 바다에 몸을 담그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뭔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과학조사가 아니라 지구를 살리는 일이었던 거였습니다. 제가 직접 심은 잘피 한 포기가 앞으로 몇십 년간 탄소를 흡수할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어요. 어민 아저씨 한 분이 말씀하시더군요.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건 돈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깨끗한 바다에서 살았으면 해서죠. 우리 손자들한테 물려줄 바다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분들이 그냥 양식업을 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작업을 마치고 바다에서 나와서 뻘을 털어내면서도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정화된 기분이었거든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어민분이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에 또 오세요라고 하시는데 정말 다시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은영 박사님이 오늘 심은 잘피가 잘 자랄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시는데 정말로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귀국 직전 마지막 날 저녁 조은영 박사님과 해변을 산책했습니다. 석양이 지는 완도, 바다가 정말 아름다웠죠. 붉은 노을이 바다 위에 길게 늘어져 있고 멀리 보이는 양식장의 부표들이 점점이 떠 있는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그때 조은영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는 수출을 위해 양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숨 쉬려고 합니다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위한 산업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였던 거죠. 유엔에서 오신 분이 우리 바다를 이해해 주시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그동안 아무도 우리 일의 가치를 몰라줬거든요 라고 하시는데 오히려 제가 고마웠죠. 제 편견을 깨뜨려 주셔서 말입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걷는데 정말 평화로웠어요. 바닷가를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조은영 박사님이 처음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더군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한국이 또 과장하는 줄 알았거든요. 라고 했죠.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다들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해합니다. 외국분들이 보기엔 믿기지 않을 만도 하죠라고 하시더군요. 사실 저희가 하는 일이 겉으로 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김이나 미역 기르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게 지구를 살리는 일이라는 걸 알아주시는 분이 있다는 게 정말 힘이 됩니다. 라고 하시는데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신들이 하는 일의 가치를 아무도 몰라줬을 때의 그 심정 말이에요. 좋은 영 박사님이 계속 말씀하시더군요. 사실 저희도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전통적으로 해오던 일인 줄 알았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대단한 일이었더라고요. 우리 조상들이 참 똑똑하셨던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에서 진정한 자부심과 겸손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해조류 양식이 단순한 경제 활동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한국인들의 조용한 자부심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죠. 숫자와 데이터 너머에 있는 진짜 가치를 보게 된 거였습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감,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마지막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게 아쉬웠거든요.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싶었는데 시간이 부족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완도, 바다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바다가 정말 지구의 미래를 구할 수 있을까라고요. 이제는 확신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말이죠. 한국의 이 작은 바다가 전 세계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IPCC 회의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예상과 달랐습니다. 다들 제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특히 칼 마이어 박사가 공개적으로 반박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죠. 해조류로 탄소 흡수라니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제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복도에서 만난 동료들도 어땠어? 역시 과장된 거였지라는 식으로 물어보더군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칼 마이어 박사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박사가 가져온 한국 사례는 과장된 것 같습니다. 해조류가 그렇게 많은 탄소를 흡수할 리 없죠. 더군다나 김이나 미역 같은 식용 해조류로 기후 변화를 막는다는 건 비현실적입니다. 라고 하더군요. 회의실 분위기가 술렁거렸습니다. 다들 제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일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칼 박사에게 동조하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대응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당당하게 말했죠. 저는 데이터를 넘어선 진실을 보고 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칼 박사님, 당신은 현장에 가보셨나요? 직접 바다에 들어가서 해조류를 만져보셨습니까? 어민들과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라고 반문했죠. 회의실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제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거든요. 완도와 군산에서 본 사례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한국 해조류 시스템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지 증명했습니다. 구멍갈팔의 1톤이 시간당 9.49kg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게 실험실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측정한 결과입니다. 저도 그 실험실에 가서 직접 확인했습니다라고 강조했죠. 나사도 인정한 한국 양식 기술의 우수성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2021년 나사가 완도 해조류 양식장을 지구 전망대에 소개한 건 단순히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과학적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이죠. 세계 최고의 우주기관이 주목할 만큼 혁신적인 시스템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기 시작했어요. 해조류 군락지 1헥타르가 연간 500톤의 탄소를 흡수한다는 데이터도 제시했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측정한 결과입니다. 저도 직접 확인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수치는 보수적으로 계산한 것이고 실제로는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죠. 칼 박사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잘피 복원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잘피 1헥타르가 자동차 2,800대가 연간 배출하는 탄소량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100년 이상 저장하면서요. 제가 직접 잘피를 심어봤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보고서 너머의 진실이었습니다. 숫자로만 표현할 수 없는 가치들이 거기 있었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찾던 기후변화 해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국의 바다에 있어요.
이걸 놓치면 인류에게 큰 손실이 될 겁니다. 저는 과학자로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회의실 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결국 완도와 군산 사례가 차기 정책 채택 의제로 등록되었습니다. 칼 마이어 박사도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거든요. 한국 해양 생태계가 단순한 지역 사례가 아니라 전 세계가 배워야 할 모델이라는 걸 모두가 인정하게 된 거죠. 그 순간 정말 뿌듯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몇몇 동료들이 와서 정말 대단한 발견이었네 라고 축하해줬어요. 며칠 후 조은영 박사님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당신이 우리 바다를 증명해줬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우리 일의 가치를 세계가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죠. 그 메일을 읽으면서 완도에서 찍은 사진을 사무실 벽에 걸었습니다. 갯벌에서 넘어졌을 때 찍은 사진도 함께 말이죠. 동료들이 지나가면서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자랑스럽게 설명해줬어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나도 안다. 어떤 나라가 정말 기후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라고 말입니다. 한국이 조용히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의 증인이 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죠.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출장이었다고 확신합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발견한 여행이었거든요. 한국의 해조류, 해초, 갯벌이 블루카본의 핵심 열쇠로 국제사회에서 공식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바다숲 1제곱킬로미터당 연간 337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한국의 연구 결과가 전 세계 기후 정책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죠. 유엔에서도 한국 모델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어요. 제가 그 결정에 작은 역할을 했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IPCC 차기 보고서에도 한국 사례가 대폭 반영될 예정이고요. 완도 해조류 양식 기술이 개발도상국 지원 프로그램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계자연기금과 세계은행에서도 한국 모델을 벤치마킹하겠다고 나섰죠.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의 바다를 주목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몇 달 후에는 완도에서 국제 해조류 컨퍼런스가 열릴 예정입니다. 전 세계 기후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국의 해조류 기술을 배우게 될 거라고 하네요. 제가 그 컨퍼런스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정말 영광스럽죠.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발견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발표할 예정이에요. 조은영 박사님도 함께 발표하시기로 했어요. 제가 처음 가졌던 냉소와 편견은 완전히 사라졌고 대신 깊은 존경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 어민들의 손길 하나하나가 지구를 살리는 일이었다는 걸 이제는 확신합니다. 김한장, 미역 한 뿌리가 모여서 인류의 미래를 바꾸고 있는 거죠. 그런 일을 수백 년간 묵묵히 해온 한국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 완도 바다가 그립습니다. 갯벌 냄새, 어민들의 웃음소리, 조은영 박사님의 따뜻한 설명들 모든 게 그리워요. 언젠가 다시 완도에 가서 그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가 심은 잘피가 얼마나 자랐는지도 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저는 엘리자베스였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동했수다. 앞으로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